지난달에 이제 PPT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이번 주에 나온 위클리 자료를 말씀 보면서 최근 중국 시장 동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에는 미국 금리 이슈가 사실 중화권 시장을 지배를 했었고 중국 증시가 2월 달부터 사실은 리오프닝 기대나 이런 것들 가지고 12월하고 1월 달 굉장히 좋았다가 2월 이후에는 중국 관련 뭐 증시나 위안화 또 중국 관련 커머디티, 중국 관련주 국내외로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5일에 있었던 전인대 개막에서의 정부 업무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장 기대에 좀 하회를 하면서 시장의 리오프닝이나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 지표 개선 속도나 전반적으로 재고 사이클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좀 우려들이 현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중화권 장세의 특징은 일단 이번 리창 총리가 새로 데뷔한 전인대에서 제시한 정책 자체가 좀 온건해 보인다. 그래서 성장 목표도 5%대 정도를 제시를 하면서 약간의 이제 보수적인 초과 달성을 좀 염두에 둔 보수적인 시장 컨센서스 대비 하단에 있는 성장 목표를 제시를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오프닝이나 경기회복 눈높이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중국의 이제 주식시장보다 오히려 채권 금리 쪽에서 장기 금리 이런 걸 저희가 많이 보는데 장기 금리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두 번째는 전인대에서 제시한 내수와 소비 확대가 올해 최우선 목표라는 목표와 함께 올해 이제 국유 자본 역할론이나 공급망 안보 강화 이런 걸 이제 동시에 제시를 했는데 현재까지 주가로 보자면 투자자들은 리오프닝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정부 육성 의지가 좀 구체적인 뭐 신형 인프라라든지 국유 기업 개혁, 뭐 반도체 이런 쪽에 좀 더 정부 쪽에 대한 베팅을 좀 더 강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가를 좀 보시면 전반적으로 장기 금리는 하락을 하고 본토 증시 대비 홍콩 증시의 이제 상대 강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AH 프리미엄 지수라는 거는 A주와 H주, 그러니까 본토하고 홍콩 대비해서 지금 상승인 경우에는 본토가 좀 더 한증을 받는다는 의미인데요. 최근 장기 금리가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지면서 오히려 이제 경기 민감주가 좀 더 많고 소비주나 금융주가 많은 홍콩이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 이런 모습들은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가 육성하려고 하는 상해 과창판 스타50 지수 상대 강도가 빅테크나 플랫폼 기업들이 많은 홍콩의 항생테크 대비 상대 강도가 좀 더 본토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이런 장세는 2분기까지 계속 이어진다기보다는 본토 이제 상해 심천 증시의 경우는 이제 정부 테마주에 대한 강세가 너무 워낙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과열을 좀 저희가 경계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시장 경제 베이스 그리고 이제 인민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올해 이제 중국의 화두는 이제 민간 소비 또 민영 기업들 또 소비나 서비스업 같은 쪽, 그러니까 시장이 좀 주도하는 인민들이 좀 주도하는 그런 소비 쪽이 더 좋을 걸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결국엔 시간에 좀 문제없고 시차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라서 2분기에 이제 소비 서비스업 데이터가 좀 개선이 되고 재고 사이클이 이제 1분기 바닥으로 2분기부터 좀 개선을 좀 보이면서 홍콩 증시가 좀 더 부각될 거다. 그리고 홍콩 증시의 신호가 우리나라 이제 중국 관련 수출주들이나 우리나라에서 볼 때 중국의 컨디션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본토 증시보다는 홍콩 증시를 보장 의견을 저희 시장에 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1분기 이제 상해 심천 본토 증시 얘기 조금 더 드리면 사실 리창 총리가 바로 이제 신임 이제 부임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번 전인대에서 다룬 내용 자체가 이제 리커창 총리가 10년 만에 이제 은퇴하는 이제 어떤 직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어떤 다음 후임자한테 넘기는 이 정책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거나 상세하거나 이렇게 무리하는 느낌을 전혀 주진 않았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이번에 어떤 국무원 산하의 조직 개편 얘기를 좀 하면서 디지털 경제 관련된 얘기들 또
데이터국이라든지 과학기술부 이제 격상을 좀 시키는 과정에서 본토 투자자들은 이게 전체적으로 요 디지털 경제 또 국유기업 개혁 또 제조업 쪽에 대한 어떤 고도화 이런 의지가 훨씬 강하구나라고 좀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어, 중국에서 이 금융이나 과학기술 관련된 부처들이나 이런 것들 또 당정 통합 기구 출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최근 화두가 됐고요. 그래서 이게 국유기업 개혁이 이제 국유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가 싸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싼 부분을 이제 중국 정부가 제시하는 이런 디지털 경제와 국유기업 또 국가안보와 국유기업 또 일대일로와 고배당 관련된 국유기업과 연결시키면서 최근에 그 중자가 소위 말해서 붙는 중앙 국유기업들의 주가라든지 또 통신 또 그 전자 또 이런 어떤 그 기술주들 이런 것들이 조금 사실은 펀더멘탈보다는 중국 정부가 이제 어떤 육성하는 정책들 그리고 걔네들을 주도하는 국유기업들이 좋아질 거란 기대로 사실은 밑도 끝도 없이 좀 밸류에이션 올라간 측면이 좀 있습니다. 최근 중국 본토 증시의 거래량의 40%가 이런 통신, 전자, 미디어 관련된 최근 이런 정책 수혜주라서 저희는 조금 이게 장기적으로는 주도 역할을 하는 주도주라는 건 인정하지만 조금 과열을 경계를 좀 드리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나 서비스업 민영기업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 특히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70%를 차지하는 게 홍콩 증시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 대한 어떤 악재들도 있었지만 리오프닝 이후에 소비나 서비스업이 1, 2월 지표 기준으로는 생각보다 그 어떤 회복 탄력 자체가 좀 약하다는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지금 그 홍콩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양극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 대출 지표인데 중장기 대출이 최근 한 11월 이후부터 중국이 바닥에서 상당히 올라오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업 대출만 정부 주도로 좀 폭증한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가계 대출이 크게 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계 대출의 상당 부분은 모기지 관련된 부분과 연계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최근 1, 2월에 바닥은 치고 가격이 좀 올랐지만 여전히 레버리지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홍콩 같은 경우는 역대 이렇게 항생 지수하고 이 가계 대출과 가계 예금 증가율의 이제 스프레드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가계 대출은 상당히 둔화된 상태고 가계 예금은 작년 재작년에 이제 저희 방역하고 제로 코로나 하면서 돈이 이제 전체적으로 은행으로 다시 쟁여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이 가계 대출이 가계 예금보다 둔화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최근처럼 이렇게 스프레드가 상당히 벌어져서 예금이 훨씬 더 많이 증가율이 높게 나오는 그런 구간입니다. 보통 이럴 때 소비는 안 좋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가계대출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좀 벌어졌던 구간이 리먼 사태 있었던 2008년, 9년 그리고 2013년 그리고 2016년 현재가 가장 대출과 예금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시기가 정점을 좀 지나기 시작을 하고 예금이 줄고 대출이 늘어날 때 사실 항생 지수가 굉장히 좋고 내수 시장이 좋아지는 걸 반영을 했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극단적인 부분이 2월부터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재고 사이클 역시도 상당히 지금 그 임계치를 좀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의 제조업 완성품 재고가 어제 나온 데이터까지도 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 재고 조정을 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토 증시의 이런 정책 테마들 다 좋은데 전반적으로 인민들이 주도하는 이 소비 시장 그리고 서비스업 가계대출 이런 것들이 2분기 바라볼 때 이제 방향성이 잡혀 있고 또 이런 재고 증가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중국이 최근에 수입을 안 하는 이유가 결국엔 제조업의 재고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조업의 이제 재고 조정이 끝나가는 단계에 이제 나오는 신호들이 조금씩 좀 포착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여기 보시면 중국에 이제 수입이 언제 하느냐가 뭐 대만이나 우리나라, 일본, 독일 다 중요한데 다음 달부터 이제 수입은 바닥 확인을 좀 한다고 보고 있고 수입 이제 재고 조정이 거의 끝나는 후반부에 수입 증가율이나 이제 최근에 BDI 운임 같은 것들이
반등을 하는데 운임이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아주 미약하지만 재고 조정이 좀 끝나가는 신호들이 좀 있다. 그리고 재고 조정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한 14개월 정도 재고 조정하게 되는데 최근 이미 한 10개월 정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통신 전자나 화학이나 기계 산업재 이런 품목들이 재고 조정 이후에 수입을 좀 재개하면서 이 과정이 이제 홍콩 증시가 반등을 좀 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국내에서는 어 전체적으로 홍콩 증시를 바라보자. 홍콩 증시가 솔직히 반등하던 안 하던 국내 코스피나 국내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홍콩 증시가 리오프닝 성과나 컨디션을 반영을 한다. 두 번째는 이제 소비나 투자 회복 자체가 좀 더딘 편이긴 하지만 방향은 잡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의 소비재나 테크, 산업재 업종을 좀 주목하자고 시장에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본토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반영하는 것들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정부 정책의 이쪽 그 안보적인 부분, 공급망적인 부분을 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행보는 좀 과열이기 때문에 조금 경계를 하자라는 의견으로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발표를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회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 그 회원분들 질의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 뭐 자유롭게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경환 부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실 때 그러면 중국 경제가 돌아간다 이렇게 보면은 그한 8페이지 말씀해 주실 때 보면은 뭐 BDI 같은 경우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중국 경제가 만약에 2021년처럼 뭐 활발하게 돌아간다 그래 봤을 때 그럼 부회장님은 어떤 지표를 제일 중시하게 계세요? 그럼 어떤 지표가 올라가야 뭐 가능성이 있겠다, 신뢰관계가 높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저희가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방역하고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사실은 저희가 보는 지표들이 거의 작동하지 않았던 문제가 갖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지표를 굉장히 많이 보는 애널리스트인데 월간으로 볼 때는 뭐 저희 여기 보시는 가계나 기업 대출도 많이 보여드리고 이게 선행 지표다 보니까 경기에 당연히 선행 지표로서 이제 중장기 대출, 그 중장기 대출을 주체별로 가계 기업도 뜯어서 보여드리고 또 어떤 산업들의 대출이 나가는지를 사실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있고요. 다만 시장은 굉장히 이런 거보다 좀 더 다양하게 데일리로 체크하고 싶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여기 데일리 뒤에도 좀 많이 이런 차트북들이 좀 있습니다만 주간이나 데일리로 보는 지표 중에서는 부동산 주택 거래 같은 데이터들 좀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 내수 시장의 이제 어떤 회복의 퍼즐은 부동산 경기라고 보고 있고 부동산 경기를 보는 지표 중에서 여기 보시는 이제 그린 9번이라고 제가 좀 띄워놨는데 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춘절 이후에 이제 회복세 같은 거 볼 때 주요 1, 2선 대도시 30대 도시의 이제 춘절 거래, 주택 거래 이런 것들이 2019년 팬데믹 이전의 추세로 붙고 있는지 아니면 동기 대비 여전히 작년이 부진했었는데 작년 추세보다 뭐 아래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보면서 이게 어떤 가계 자산의 70%인 부동산 관련된 자산 효과 2년 만에 중국 가격이 돌아서는지 여부나 또 이 주택 거래 매매를 통해서 수익원이 되는 지방 정부의 재정 상황 이런 컨디션도 보기 위해서 주택 거래 데이터 같은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런 주택 거래 같은 데이터 내수의 어떤 일종의 컨디션 데이터고요. 그러니까 월간으로는 선행 지표 중에서는 대출 데이터들 또 기타 이제 보는 뭐 저희 요 지금 위클리 뒤에 있는 이런 소비 데이터들 뭐 당연히 뜯어서 보는데 가장 빠른 데이터들은 아까 그런 데이터들로 좀 판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2부 발표 주제 웹 3.0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훈종 샌드뱅크 공동 창업자 겸 CEO님이 오셨는데 백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웹 3.0 어떻게 작동하는가 말씀드릴 백훈종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소개를 드리자면 샌드뱅크라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가상자산을 이용한 핀테크 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경제신문에 매주 비트코인 관련해서 칼럼도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71회차까지 기고를 했고요. 지난주에 베트남 출장을 다녀왔는데 베트남 출장 컨퍼런스 다녀온 얘기를
어제 막 이제 또 칼럼으로 새로 내기도 했습니다. 한번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알스 비잡이라는 칼럼이 검색되실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최영진 본부장님 말씀하신 제가 쓴 책입니다. 이제 제가 암호화폐 가상자산 쪽에서 4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터넷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인터넷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되게 심각한 고찰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됐고요. 작년 7월에 출간을 했습니다. 엄청 잘된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암호화폐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인터넷이 웹 4.0이라는 그 키워드로 어떻게 발전할지 궁금하신 그런 기술 쪽에 좀 관심 많으신 분들한테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유명하신 그 분들 앞에서 발표까지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웹 3.0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아마 여기에 암호화폐 투자해 보신 분들은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웹 3.0이라는 단어가 작년에 굉장히 큰 유행을 했었습니다. 읽기 그리고 쓰기를 할 수 있었던 게 지금까지 인터넷이고 다음 웹 3.0은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암호화폐 진영에서 웹 3.0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소유를 할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에 있는 라주즈라는 그 핀테크 공유 차량 공유 서비스 앱이 있는데요. 이 앱을 이제 예로 들어 설명드려보면 우버는 이 드라이버와 게스트 사이를 이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 전형적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입니다. 반면에 라주즈는 주주라고 하는 토큰을 발행해서 드라이버와 게스트 사이에 앱을 제공을 해주지만 수수료를 받지 않고요. 대신에 이 주주 토큰이 게스트가 드라이버에게 페이하는 데 쓰여가지고 이 주주 토큰의 활용성이 높아지면은 이 이스라엘 라주즈라고 하는 회사의 기업 가치도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웹 3.0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즉 토큰이 넥스트 머니다. 토큰이 활용성이 올라갈수록 기업 가치도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구조입니다. 임서준 해시드 대표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2021년 9월 기사인데 이때 이 플랫폼 경제 다음은 프로토콜 경제라는 말을 많이 하고 다니셨어요. 프로토콜 경제란 무엇이냐?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 같은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구조를 말합니다.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와 또는 우버 드라이버 같은 사람들이 모두 그 경제의 주인이 된다, 주체가 된다. 이걸 의미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주인이 아니라 모두가 다 경제의 주인이 된다. 이런 거였죠. 2021년 9월입니다. 2021년 11월 달에 비트코인 가격이 69,000달러 전고점을 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 앞에 보이는 유니스왑이라고 하는 탈중앙 거래소의 코인 가격 2021년 4월을 전고점으로 찍고 지금까지 쭉 하락하고 있습니다. 45불 찍고 현재 6불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앞선 장표에서 보이는 이 DYDX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탈중앙 거래소인데요. 탈중앙 거래소의 토큰도 한때 28불까지 내려가다가 2020년 10월 이제 6.4불까지 내려와 있어요. 이게 이제 토큰 기반의 어떤 웹3 프로토콜 경제의 문제예요. 토큰 가격이 한없이 올라갈 때는 좋습니다. 이런 장표도 나와요. 코인베이스나 업비트와 비교하면서 여기는 10명이 일하고 있는데 일거래량이 1.2조 원이 나와요. 업비트는 200명이 넘게 일하고 있는데 지금 450명입니다. 업비트 직원수는. 일거래량이 3조 원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비교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넥스트 비즈니스 또는 경제는 프로토콜 경제다 이런 말이 이제 성립이 가능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코인 가격이 무너지면은 이제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유니스왑이나 지금 보여드린 DYDX 같은 거래소들은 아직까지 잘 살아남아 있지만 이제 일거래량은 뭐 거의 바닥 수준으로 내려왔고요. 아무도 쓰지 않는 거래소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정말 토큰이 소유의 매개체일까? 웹3가 뭐냐 하면은 이런 그림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웹1에서는 구글, 야후, MSN 이런 대표적인 포털 서비스들이 있었고 웹2에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같은 이제 우리가 흔히 지금 사용하고 있는 SNS 또는 이제 영상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고 웹3에는 뭐가 보이냐면 이더리움, 비트코인 그 다음에 아마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것 같은 그런 토큰 이름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블록체인이 다 웹2에서 플랫폼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게 현재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많이 주장되고 있는 웹3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 업계에 제가 스스로 일을 하고 있지만 이런 식의 해석은 인터넷이 발전할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고요. 어떤 내용을 제가 썼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터넷은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맞죠? 웹2.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이제 SNS 서비스들을 다 스크린캡처 해온 건데요. 페이스북, 뭐 트위터, 그다음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식 커뮤니티, 카카오톡 공식 커뮤니티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출연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웹2는 기본적으로 상호 소통이 가능했어요. 웹1에서는 그냥 브라우저를 보고 정보를 수동적으로 수용해만 했는데 지금 현재 인터넷은 댓글도 달 수 있고 좋아요도 누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 상호 소통이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기업들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죠. 지난 20년 동안 나스닥 지수를 이끌었던 땡이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로 이제 대변되는 이런 기업들이 대약진한 시대가 웹 2.0입니다. 그래서 현재 웹 2.0을 플랫폼 인터넷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플랫폼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이 왼쪽에 보이시는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로 발전을 했습니다. 서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저장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클라이언트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사용하고 계시는 핸드폰 또는 노트북 또는 뭐 태블릿 이런 것들을 다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칭칭해서. 그러면은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중간에 있어가지고 서버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어떤 정보들을 끌어와주고 우리의 모바일 디바이스에 보여줍니다. 또는 우리가 모바일 디바이스 통해서 어떤 거를 누르면 그게 이제 서버로 인터넷을 통해 서버로 가서 그 서버에 있는 데이터가 변형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인터넷은요. 이게 바로 웹2가 발전해온 방식이에요. 간단한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AWS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서버를 원래 구축해야만 했어요. 회사들. 은행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고 증권사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큰 저장 장치를 어떤 뭐 거대한 이런 방에다가 잔뜩 집어넣고 여기다가 모든 고객들의 정보를 다 저장했었죠. 이건 과거의 모습입니다. 현재 AWS 같은 거래 기업들이 이런 공장같이 생긴 어떤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여기에다가 모든 데이터들을 다 저장을 해주죠. 그러면 이제 기업들은 별도의 서버를 구축할 필요 없이 이런 AWS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형태 그리고 공급 계약을 했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엔지니어가 공장 같은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서버를 관리해주고 저희는 그 비용을 납부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했습니다. 혹시 나는 솔로라는 예능 프로를 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 요즘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등장하시는 한 엔지니어신데 이분이 이제 AWS 클라우드 엔지니어예요. 이분이 이제 AWS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S3라고 하는 그 서버에서 불러오는 어떤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라서 이제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팬의 약진과 더불어서 굉장히 어떤 하이 인컴 레벨로 올라왔던 그런 새로운 직종의 엔지니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웹2를 우리가 웹 서버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에서 어떤 우리가 베네핏을 가져왔느냐를 얘기를 해보면 저희가 옛날에는 회사에서 회사 컴퓨터로 쇼핑을 하다가 그 쇼핑을 한 물건을 장바구니에 넣어놨어요. 그러면은 집에서는 집에 와서 다시 컴퓨터를 켜면은 장바구니에 있는 물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웹 1의 한계였어요. 왜냐면은 이제 쿠키라고 불리는 어떤 그 파일의 형태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서버로 연결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현재 이제 웹 2는 모든 데이터를 다 AWS 같은 클라우드 저장 장소에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계정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웹사이트든 장바구니에 넣는 게 어떤 컴퓨터에 들어가든 다 똑같이 보이게 되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소셜 로그인. 여러분들 아마 뭐 뭐든지 요즘 다 카카오로 로그인하기, 네이버로 로그인하기 이렇게 쓰실 거예요. 이제 이거는 스포티파이라는 음악 공유 서비스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하기, 애플, 구글로 로그인하기 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계정을 만들지 않아도 SNS 서비스를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심각한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웹2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손흥민 씨에 대한
기사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해서 들어왔어요. 기사 페이지입니다. 국제뉴스. 근데 기사는 안 보이고 광고만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죠. 이 광고, 마풀이라고 불리우는 이 서비스는 뭐냐? 제가 최근에 이제 회사 팀복을 만들었거든요. 그 팀복을 만드는 사이트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제 팀복을 만들었다는 걸 알고 새로운 서비스를 추천을 해주는 것이죠. 구글 알고리즘. 여기 오른쪽에 계신 이 빨간 옷을 입은 여성분. 이 광고는 티파나라고 하는 또 다른 팀복을 만드는 사이트의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광고를 제가 어떤 게 관심 있는지 알고 다 보여주는 거고,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지금 저는 이런 광고가 봐요. 블룸버그 제가 이제 구독을 얼마 전에 했거든요. 영구독을 했는데 이렇게 광고가 보여지고, 원티드 제가 얼마 전에 지금도 개발자 채용을 하느라고 원티드에 굉장히 많이 포스팅을 올리고 있는데 그걸 알고 광고를 보여주고, 클럭이라고 하는 이거는 정말 신기한데요. 제가 얼마 전에 허리를 다쳐가지고 그 응급실에 한번 실려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페이스북이 이렇게 스트레칭 마사지를 추천을 해주는, 신기합니다 진짜. 제가 뭐 페이스북에 제 허리 다친 걸 올린 것도 아니고 아마 카카오톡 정도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과 얘기를 했을 텐데,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핸드폰 켜셔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여시면 관련 광고가 무조건 보일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음성까지 녹음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갖고 있죠. 그래서 웹2의 인터넷 회사들, 이 팬으로 대변되는 이 회사들은 데이터베이스 제공자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모든 사람들의 프로필, 정치적 견해 같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고요. 페이팔은 사람들의 계좌 잔액을 다 가지고 있고요. 아마존, 우리가 쇼핑한 물건, 결제 금액, 구매 내역 다 가지고 있고요. 구글, 우리가 무슨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지, 웹페이지 쿼리 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접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회사들이고, 그래서 이들의 권력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그래서 웹 3.0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P2P 구조. 아마 뭐 피어2피어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서버가 있다고 했는데 웹2에서는, 웹3에서는 서버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모바일, 노트북 이런 것들이 다 자체 서버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기기들이 멀리서 이렇게 얽혀있는 구조가 P2P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아마 뭐 2000년대 초반에 그 음악 파일 다운로드 받아보신 분들은 파이렛베이라는 서비스 한 번쯤은 이용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많이 이용했었고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P2P 네트워크 구조로 굴러갔던 어떤 토렌트 사이트죠. 웹스터.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인 모 분이 이제 웹스터 창업자로 들어갔죠. 똑같은 서비스입니다. 토렌트, 그리고 라임와이어, 마찬가지. 2000년대 초반을 풍미했던 P2P 구조 서비스고, 이것들이 왜 잘 되다가 망했냐? 왜냐하면 굉장히 느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P2P는 제가 찾는 어떤 파일이나 정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AWS 같은 클라우드 저장장치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기가 너무 용이하지만, P2P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컴퓨터에 해당 파일이 없다면 그 옆에 사람, 없다면 그 옆에 사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느릴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 사람들조차도 내가 찾는 파일이 없다면 이제 내가 원하는 파일을 원할 때 다운로드 받을 수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효율적이다. 이래서 이제 2000년대 초반을 잠깐 풍미하고 사장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P2P 구조의 인터넷이 웹 3.0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현재 지금 상황에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고스트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계신가요? 다무스라는 것은 들어본 적이 있다 없으시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을 우리가 빗대어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행은 왼쪽에 있는 그림이죠. 정확히 중앙화된 형태. 은행이 모든 원장을 관리하는. 오른쪽이 이제 제가 방금 보여드린 P2P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탈중앙화된 구조. 원장 자체가 그냥 하나하나의 원장 자체가 개별 어떤 아이덴티티로 존재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류 최초의 탈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자산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는 많아요. 뭐 암호화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제가 방금 보여드린 뭐 라임와이어나 랩스터 같은 것들도 사실 다 독자 네트워크였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망했고,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현존하는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성공 가능성이 큰 P2P 탈중앙 네트워크예요. 왜 그런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더리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아마 투자해보신 분이 계시면 넥스트 인터넷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더리움은 기본적으로 탈중앙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웹2를 그대로 복사해놓은 버전에 불과한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더리움이 여기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저희가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원래 웹3라면 이 클라이언트들이 알아서 상호작용을 해서 데이터가 송수신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 웹에서 이더리움으로 직접 데이터가 오가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인퓨라라고 하는 기업이 여기 껴 있습니다. 이 인퓨라가 뭐냐? 아까 보여드린 AWS 같은 그런 서버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여기 NFT 다 들어보셨죠? NFT는 원래 탈중앙화된 어떤 공간에 올라가는 나만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권이 있는 그런 아트죠 말하자면. 근데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해봤어요. 이렇게 세 가지의 그림을 만들고 이 세 가지의 그림을 각기 다른 NFT 거래소에 올려봤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내가 해당 그 NFT 거래소에 계정 주면은 똑같은 그림이 다 보여야 맞아요. 거래소 1, 거래소 2, 거래소 3에 똑같은 그림이 보여야 맞는데 거래소 1에서는 왼쪽 그림이 보이고 거래소 2에서는 오른쪽 그림, 가운데 그림 그리고 거래소 3에서는 저런 똥 이모지 그림이 보이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고 이 거래소 1에서는 저런 식으로 그림을 올렸더니 아무런 경고나 설명도 없이 내 NFT를 삭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NFT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어떻게 거래소에서 삭제를 할 수 있냐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거죠. 이게 바로 앞서 보여드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인퓨라라는 기업이 중간에 다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제가 직접 정보를 불러오는 게 아니고요. P2P 네트워크에서 제 정보를 불러오는 게 아닙니다. 인퓨라라는 기업이 이더리움이라는 P2P 네트워크에서 대신 데이터를 꺼내와주고 저희는 인퓨라의 API로 호출을 해가지고 정보를 가져오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인퓨라가 중간에서 이런 센서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자, 이더리움은 P2P 네트워크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접 고객들의 모바일이나 웹브라우저와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그렇고요. 자, 인퓨라 웹페이지입니다. 인퓨라가 컨센시스라는 기업한테 인수당했다는 기사가 지금 출전을 해놨어요. 컨센시스는 또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회사의 제작사입니다. 메타마스크는 참고로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개인정보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컨센시스의 창업자입니다. 조세프 루빈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은 또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예요. 이더리움은 우리가 비탈릭 부테린이 만들었다고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조세프 루빈이 공동 창업자입니다. 이 사람이 컨센시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의 모든 디앱들을 다 관여하고 있는 어떤 말하자면 실세처럼 지금 실제 실세처럼 엑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탈중앙화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왜 탈중앙화되어 있냐고 그 말씀을 드렸죠. 일단 비트코인은 인프라 같은 기업이 없어요. 그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별 기기 하나하나가 다 서버로 실제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노드라고 불리는 서버가 지금 전 세계에 한 16,000개 정도가 검색했어요. 지금 맵에 보시면 유럽 지역 그리고 아시아에도 일부 이 노드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 노드는 지금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이런 기기를 집에다가 갖춰놓고 실제로 비트코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P2P 네트워크의 원장을 전부 10분마다 한 번씩 동기화를 하고 있는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이 기기가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 아마존에서 사가지고 집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저는 KT 인터넷을 쓰는데 KT 인터넷 공유기에다가 이렇게 꽂아놓으면 비트코인 전체 블록체인 용량이 한 500기가 정도 하거든요. 500기가 정도 되는 이 원장을 10분마다 한 번씩 계속 동기화를 하는 거예요. 동기화를 누구랑 하느냐? 이 16,000명의 다른 노드들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원장은 굉장히 깨끗하다, 말하자면 틀릴 리가 없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로딩도 필요 없고 어떤 중간 구간이 필요가 없어져요.
네, 이거는 16,000개는 실제로 인터넷에서 검색이 가능한 노드만 봤을 때거든요. 언리처블 노드라고 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노드들이 있어요. 비트코인은 굉장히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까지 다 합치면 약 4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드 수가 많을수록 해당 P2P 네트워크가 굉장히 건강하고 끊김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채굴자가 중국에서 채굴을 한번 대규모로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을. 근데 이제 비트코인 채굴의 한 70% 정도가 다 중국에 집중돼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비트코인은 끝났다라는 이제 시각이 많았어요. 근데 왜 그러면 그때 비트코인이 그 운명을 달리하지 않았냐, 왜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냐 얘기를 해보면 이것 때문입니다. 이제 채굴자가 개별 채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채굴자는 개별 채굴자가 아니고요, 채굴장입니다. 장. 그래서 해당 채굴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채굴 기기들을 모아놓은 어떤 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풀이 중국에 많았던 거지 개별 채굴자가 많았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채굴도 굉장히 분산화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국가에서 법적으로 못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셧다운되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애초의 성질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인터넷과 굉장히 비슷해요.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인터넷이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개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복잡하게 나누면 7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밑에는 네트워크 액세스, 해적 터널에 광 케이블 뚫려 있고 그것 때문에 인터넷이 가능하고 이런 거 다 들어보셨죠? 그게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그 베이스 레이어고요. 그 위에 이제 패킷을 어떻게, 데이터를 어떻게 하나의 패킷으로 묶어서 보낼 거냐라고 하는 그 인터넷 레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트랜스포트, 이제 어떤 표준으로 보낼 거냐, 그게 이제 TCP라고 합니다. 그 위에 우리가 이제 HTTP, 인터넷 웹 주소 쓸 때 HTTP라고 하는 걸 쓰잖아요. 그 애플리케이션 표준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완성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4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기술들은 다 레이어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혁신, 인류의 삶을 개선한 기술들은 이런 합성 생물학도 마찬가지고 하나하나 단계 올라가서 이제 다 발전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비트코인도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가장 밑에 있는 네트워크, 그 위에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제 두 번째 레이어가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어떤 게 올라올지 아직 모르겠지만 레이어 3가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레이어 2의 존재 자체도 잘 모르고 있는데 이미 레이어 3가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다. 이거를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이 굉장히 느리잖아요. 10분에 한 번씩 블록이 생성된다고 해서 커피 한 잔 사 먹으려면 기본 10분은 기다려야 된다. 약간 이게 비트코인의 약점이었거든요. 근데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이거를 해결해준 결국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교를 해놓은 건데, 비자 카드가 TPS, 트랜잭션 per 세컨드 24,000건이 나오고요. 페이팔이 193건이 나옵니다. 근데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4천만 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결제를 처리할 수 있고, 글로벌 페이먼트, 뭐 해외 송금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비트코인이 아무런 문제 없이 쓰일 수 있게 이미 된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고요.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싸이월드 옛날에 했을 때 3다리만 건너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다 닿을 수 있어요. 이래서 6단계 분리이동이라는 유행을 했었는데,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도 똑같습니다. 여기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주산 같은 조형물이 있는 걸 봤는데요. 주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에 있는 하나하나의 노드가 자기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A가 B한테 비트코인을 보낸다. 그러면은 이 노드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비트코인에 주산처럼 가면은 가고, 제가 이제 손으로 몸짓하고 있는데, 네, 그 비트코인에 지나갈 한마디로 루트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그래서 가장 최적의 빠른 경로를 자동으로 얘가 찾아줘서 어디를 누구한테 돈을 보내든 엄청 빠르게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형태의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사용성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약간 시각화한 그림입니다. 아주 작게 보이는 파란색 점들이 저 같은 이제 일반 비트코인은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내는 개별 사용자들이고요. 이 오렌지색 길이
앞서 설명드린 그런 약간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그런 돈이 지나다니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중간에 크게 이제 뭐 오렌지색으로 크게 약간 인터체인지처럼 되어 있는 게 이제 거액의 비트코인이 지나다니는 어떤 노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6,000개 정도의 라이트닝 노드가 있다, 이렇게 검색이 되고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한 거 아시죠? 엘살바도르가 그래서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언제 많이 트랜잭션이 발생하냐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는 시간 12시에서 아침 6시까지는 거의 트랜잭션이 없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서 점심 시간대로 넘어가면 이렇게 월, 화, 수, 목, 평일 때 노란색이 진해지는 거 보시죠. 라이팅 네트워크를 실제로 이용해서 그 엘살바도르 정부가 만든 치보 월렛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비트코인 결제를 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팅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보낼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국 데이터거든요. 비트코인도 데이터입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비자 네트워크보다 빠르게 보낼 수 있다면, 소당 4천만 건을 보낼 수 있다면 모든 데이터를 다 보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냐면, 줌 여러분들 다 지금 하고 계시죠. 지금도 줌으로 아마 되고 있는 거예요. 줌을 비트코인 라이팅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영상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완벽한 프라이버시가 보장됩니다. 어떤 중앙 서버에도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둘만의 완벽한 프라이버시가 완전 극대화된 영상 통화를 할 수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노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SNS가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같은 어떤 회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로 아까 김진준 씨가 얘기한 것 같은 사용자가 주인인 형태. 그게 이제 지금 다무스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노스트 기반 SNS를 통해서 이미 구현이 됐습니다. 만약에 아이폰을 쓰시는 분이면 이 다무스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다무스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계정을 만들려고 해요. 계정을 만들 때 근데 아이디 기반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특이하게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를 줍니다. 그래서 퍼블릭 키가 제가 남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제 계정이에요. 나 팔로우 해 이러면서 주면 됩니다. 프라이빗 키는 제가 이 계정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비밀번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공유해도 안 되고 잃어버려도 안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이 노스트라고 하는 새로운 인터넷 네트워크 기반의 SNS들의 전부 로그인을 할 수 있어요. 다모스는 그중 하나입니다. 이제 다모스 말고도 여러 가지 또 앱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 프라이빗 키 하나만 있으면 여기 보시면 이 트위터 창업자인 잭 돌시도 요즘 트위터에서 안 넘. 다모스에 와서 돌아요. 자기는 탈중앙화된 SNS의 가치에 너무나도 공유한다 이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자기의 퍼블릭키를 여기다 이렇게 공개를 해놨죠. 요거를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다모스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다모스에다가 계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릴레이라고 하는 게 결국 모듈입니다. 그래서 다모스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냥 앱입니다. 오픈 프로토콜로 만들어진 앱인데 그러면 누가 내 데이터를 보내고 받아주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릴레이라고 하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노드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일종의 서버 운영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서버가 될 수 있어요. 저도 집에 이제 라이트닝 비트코인 모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서버가 실제로 되어 있고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돈을 받는 건 1도 없습니다만 나중에는 돈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여기 릴레이를 제공을 한다고 누가 저한테 100사토시,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1억분의 1 단위가 사토시거든요. 누가 이렇게 저한테 고맙다고 100사토시를 보내줬어요. 0.03달러 정도 됩니다. 현재 가치로. 이런 식으로 잽이라는 문화가 형성이 돼요. 고맙다. 기여가 너의 기여에 감사한다. 이런 식으로 모르는 사람들한테 돈도 받고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설명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너무 많으니까요. 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팟캐스트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팟캐스트나 유튜브도 요즘 저희가 스포티파이나 유튜브 많이 이용하실 텐데 팟캐스트도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올라와서 탈중앙화 형식으로 들을 수 있는 이미 지금 그 앱이 나와 있습니다. 팟캐스트 인덱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앱입니다. 지금 여기 크리에이터가 케빈 루프라고 하는 크리에이터가 팟캐스트 인덱스에다 자기 컨텐츠를 올리면요. 이거는 애플 팟캐스트 같은 것들은 저희가 애플 구독료를 내고 써야 되는데 이거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돈을 내느냐? 이 사람의 컨텐츠를 들으면 듣는 동안 분당 과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비트코인 지갑에서 자동으로 차감이 되는 형식으로 분당 과금이 되면 크리에이터가
더 이상 약간 자극적인 썸네일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원래 이 어그로를 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클릭을 하고 볼 테니까. 그래서 초반 내용은 굉장히 자극적인데 유튜브는 뒤로 갈수록 점점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 탈중앙화 형태의 컨텐츠는 듣는 만큼 돈을 자기가 벌 수 있으니까 굉장히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짧고 굵게. 그래서 이미 이 비트코인 팟캐스트 인덱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다. 이것도 하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레이어 3가 확장됐으면 저는 결국에는 CBDC가 모든 메이저 컨트리들이 다 지금 만들거나 아니면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러, 유로, 엔화 같은 이런 CBDC들이 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거래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국가들이 다 블록체인을 따로 만들고 있고요. 또는 모든 금융사들이 다 블록체인을 다른 걸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시타델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토큰화된 증권을 발행했는데 아발란체라는 블록체인을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들은 기본적으로 규약이 다 달라서 옛날 인터넷처럼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러면 인터넷이 발전할 수 없어요. 저희도 TCP/IP라는 단일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을 전 세계 사람들이 쓸 수 있었던 거거든요. 결국 웹3도 하나의 프로토콜로 합쳐질 거예요. 절대 두 개나 세 개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제가 확신하는데 그럼 뭐가 살아남을 거냐? 현존하는 레이어 네트워크 중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디센트럴라이즈드 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저는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이 그러한 네트워크고 이미 레이어 구조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진화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단일 네트워크가 되면은 이제 CBDC도 단일 네트워크가 독자 네트워크가 아니라 그 단일 네트워크 위에서 거래가 되게 됩니다. 그 미래를 가면서 그리고 있고요. 전 세계 모든 금융자산이 이동하고 있는 단일 네트워크가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